소매치기에게 탈탈 털린 바르셀로나. 지갑은 사라지고 카드는 정지되고 멘탈도 함께 증발할 뻔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빠에야는 맛있었고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감동적이었고 구엘공원은 동화 같았고 캄프누는 심장이 뛰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바퀴가 부서진 캐리어를 질질 끌며 향하는 다음 도시, 스페인의 심장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수도 마드리드.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일단 소매치기만 없길 바랍니다. 사건 사고 전문 우리 가족의 유럽 여행 9탄 마드리드 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마드리드에 도착하자마자 쉬는 건 우리 가족 스타일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역시 여행에서 가장 빨리 찾아오는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솔 광장을 지나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 우리가 향한 곳은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추러스 맛집, 바로 산 히네스. 무려 1894년에 문을 연 13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특히 연말에는 솔 광장에서 포도 12알 먹는 새해 전통 후에 많은 사람들이 산 히네스로 이동해서 따뜻한 초콜릿과 추러스를 먹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맛,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마드리드 사람들은 늦게 저녁을 먹고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강합니다. 공연 보고 축구 보고 클럽 축제 끝나고 새벽의 마지막 코스로 산히네스에서 초콜라떼, 추로스나 보라스를 먹는 게 아주 익숙한 루틴이 된 거죠. 한국에서 해장국, 붕어빵, 포장마차 떡볶이처럼 소울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추러스보다 더 진하고 묵직한 보라스가 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벽을 가득 채운 사진들, 유명 배우, 축구 선수, 정치인, 그리고 세계 각국의 셀럽들까지. 아, 여긴 진짜 유명한 곳이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맛집 인증샷의 끝판왕. 오늘의 주인공 등장, 보라스. 겉모습은 추러스보다 훨씬 두껍고 훨씬 묵직합니다. 와, 이 보라스 좀 먹어봐요. 한번 찍어서 한번. 너 단맛 적당히 찍어서 단맛 조절하래 이 사람. 플러스로 더 이 맛있어. 정도만. 흘리지 말고. 플러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활동은 끝나요. 맛이 어때요? 플러스랑 비교하면 어때? 먹어봤다. 훨씬 맛. 훨씬 맛있어. 오, 이게 더 맛있다고 합니다. 어때? 단짠 나짠이야? 더잘 배워줘. 마드리드 와서 이걸 안 먹었다? 그건 거의 파리 가서 에펠탑 안 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 분위기, 역사, 칼로리.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행에서는 칼로리도 추억이니까요. 달콤한 보라스로 에너지를 충전한 우리 가족.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마요르 광장입니다. 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확 열립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거대한 붉은 건물들과 완벽한 직사각형의 광장. 이곳의 역사는 무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래 이 자리는 중세시대의 장터였어요. 그러다 17세기 초 스페인의 강력한 왕 펠리페 3세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곳을 왕국의 중심 광장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결국 지금의 웅장한 마요르 광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광장 한가운데 당당하게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바로 펠리페 3세 국왕입니다. 이 동상은 광장의 상징 같은 존재, 내가 이 광장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중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아름다운 광장이 그저 평화로운 장소만은 아니었다는 것. 과거 이곳에서는 시장뿐 아니라 투, 축제, 공개 재판, 심지어 처형까지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종교 재판 시절에는 이단 신문과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고 왕과 귀족들은 발코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고 해요. 게다가 이 광장 무려 3번이나 큰 화재를 겪었습니다. 특히 1790년 대화재는 광장의 대부분을 태워버렸죠. 현재 마요르 광장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노천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햇살 아래 광장 전체가 여유로 흐릅니다. 벽면을 둘러싼 237개의 발코니, 이 수많은 창문들 뒤에는 수백 년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마치 건물들이 지금도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요르 광장에서 역사를 한가득 먹고 나온 우리 가족.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목적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바로 마드리드 최고의 먹방 성지 산 미겔 시장. 처음 들어서는 순간 와, 여긴 거대한 식욕의 테마파크입니다. 반짝이는 유리 건물 안에 끝없이 펼쳐지는 음식들. 눈이 먼저 정신을 잃습니다. 1916년에 문을 연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이에요. 당시 마드리드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장 중 하나였다고 해요. 특히 이 건물은 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구조가 특징인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죠. 지금도 그 아름다운 외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건물 자체가 하나의 명소가 됐습니다. 원래는 동네 사람들이 장을 보던 진짜 재래시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의 여행자들이 찾는 미식의 성지가 되었죠. 헤비어 알겠죠? 맛이 어떨 것 같아요? 헤비어니까 요걸로 헤비어와 함께 한 입 쑥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나? 너무 Sexy food. Who made this? 산 미겔 시장의 무서운 점은 배가 불러도 계속 먹고 싶어진다는 것. 분위기, 사람들, 음식 냄새, 와인 한 잔. 솔직히 말해서 이곳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그냥 하루 일정인 것 같아요. 이번 목적지는 스페인의 현대 예술을 대표하는 곳, 바로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입니다. 처음 도착하면 생각보다 좀 의외입니다. 웅장한 궁전 같은 미술관을 상상했는데 이곳은 좀 더 단단하고 조용하고 묵직한 느낌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원래 18세기에 지어진 병원이었어요. 오랜 시간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1980년대에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리고 이 미술관을 얘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습니다. 피카소의 게르니카. 솔직히 말하면 사진으로 볼 때와 실제로 마주할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흑백 캔버스. 처음엔 조용한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숨이 막힙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 중 작은 도시 게르니카가 폭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됐고 피카소는 이 참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작품을 그렸습니다. 말, 울부짖는 어머니, 부서진 몸들. 색은 없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처절합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전쟁이 남긴 비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피카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살바도르 달리의 초현실적인 작품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계, 그리고 호안 미로의 자유롭고 상징적인 색채. 보는 순간 이건 미로다 싶은 그 감각. 여긴 그림을 보는 곳이 아니라 예술가들의 머릿속을 잠깐 빌려보는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현대미술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오래 바라봅니다. 왜 이렇게 그랬지? 왜 이렇게 슬퍼 보여?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예술인 것 같아요. 국립 소피아 왕비 예술센터는 예술이 세상을 어떻게 기억하는지를 보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거대한 이야기 앞에 잠시 조용해집니다. 유럽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라는 프라도 미술관. 유럽 왕들의 권력, 종교의 믿음, 전쟁의 공포, 그리고 인간의 욕망까지 수백 년의 역사가 캔버스 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프라도 미술관은 작품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래시가 닿으면 그림에 손상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벨라스케스는 왕실 공식 화가였습니다. 즉 왕이 부르면 뛰어가야 하고 왕비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려야 하고 공주가 울면 작업 중단하고, 쉽게 말하면 천재인데도 상사 눈치 엄청 봐야 되는 직장인. 그날도 그는 왕실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귀여운 딸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었죠. 근데 어린 공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빠 나도 같이 있을래 하고 불쑥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벨라스케스는 단순히 예쁜 가족 사진을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늘 생각했어요. 왜 화가는 귀족보다 아래 취급을 받아야 되지?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왕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는 신의 한 수를 듭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그림 속에 넣어버린 것이죠. 보세요. 왼쪽에 떡하니 서 있는 남자, 바로 벨라스케스 본인입니다. 붙들고 엄청 당당하게 서 있어요. 거의 느낌이 네, 이 황실의 분위기를 만든 사람은 접니다. 뭐 그런 느낌? 근데 진짜 핵심은 뒤쪽 거울입니다. 작게 보이는 왕과 왕비. 여기서 관람객들은 멈춥니다. 잠깐, 왕과 왕비가 왜 거울에만 있지? 정답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왕과 왕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벨라스케스는 우리를 왕의 자리로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림 속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벨라스케스, 내 초성화 잘 나오고 있나? 물론입니다, 폐하. 근데 오늘은 제가 더 기억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왕 이름보다 그 이름을 더 많이 기억하니까요. 그래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명화를 넘어서 미술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가장 똑똑한 자기 PR입니다. 자, 이번 그림은 조금 조용합니다. 아주 조용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그림이에요. 처음 보면 천사가 와 있고 마리아가 앉아 있네? 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보 장면입니다. 어느 평범한 날 아주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그저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의 등장. 네, 진짜 천사입니다. 날개 달린 그 천사.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무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을 낳게 되셨습니다. 제가요? 솔직히 우리라도 놀랍니다. 이 장면의 이름이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이 직접 알려준 임신 소식입니다. 여기서 프라 안젤리코가 천재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이면 빛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치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는 완전 반대로 갑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신의 가장 큰 기적은 엄청난 소리로 오지 않는다. 아주 조용히 삶 속으로 들어온다. 보세요. 마리아는 놀라긴 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천사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 딱 적당합니다. 침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기적의 장면이면서도 동시에 존중의 장면입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갑작스러운 인생 하드 모드 시작입니다. 평범한 삶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가 인류 역사상의 핵심 인물이야 라고 통보받은 거죠. 사랑에 미친 남자, 도망치는 여자, 그리고 숲속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추격전입니다. 르네상스 시대판 호러 로맨스입니다. 주인공은 이탈리아 라벤나의 귀족 청년 나스타조 델리 오네스티. 쉽게 말하면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괜찮은데 딱 하나 문제. 그가 사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나스타조는 한 여인을 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미칠 정도로. 그런데 그 여자는 싫어요. 끝. 진짜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나스타조는 크게 상처를 받고 거의 멘붕 상태가 됩니다. 너무 괴로웠던 그는 도시를 떠나 숲으로 들어갑니다. 혼자 생각 좀 하려고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한 여자가 미친 듯이 도망쳐옵니다. 맨발로.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뒤에서는 기사 한 명이 검을 들고 사냥개들이 함께 쫓아옵니다. 뭐야 이거? 살인사건이야? 그는 당연히 도와주려고 뛰어듭니다. 멈춰! 왜 그녀를 쫓는 거야? 그런데 그 기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이건 벌입니다. 사실 그 기사와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사 역시 생전에 어떤 여자를 사랑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절망 끝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의 사랑을 잔인하게 무시했다는 이유로 둘 다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거죠. 형벌의 내용은 매주 같은 날 영원히 여자는 도망치고 남자는 쫓고 결국 붙잡아 심장을 꺼내 개들에게 먹이는 것. 갑자기 분위기가 엄청 무서워졌죠. 보티첼리 하면 보통 비너스의 탄생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떠올리는데 여기서는 완전 다릅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 거절, 복수, 공포, 그리고 사회적 압박.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스타조는 이 장면을 보고 무서워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 이걸 잘 활용한다면 그는
자신을 거절한 여인과 그 가족을 숲속의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딱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다시 그 지옥의 추격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는 그 장면을 보고 완전 충격받습니다. 혹시 나도 거절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결혼을 승낙합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상한 스토리죠. 그래서 이 그림은 당시 르네상스 시대의 결혼, 여성의 선택, 사회적 압력,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강요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무섭다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처음 보면 진짜 당황합니다.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보스의 쾌락의 정원입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세계관입니다. 한 장의 그림이 아닙니다. 무려 왼쪽, 가운데, 오른쪽 3개의 패널로 이루어진 거대한 세계입니다. 왼쪽은 천국, 가운데는 인간 세상, 그리고 오른쪽은 지옥. 보스는 인간 인생 전체를 한 번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왼쪽부터 봅시다. 여기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등장하죠. 와, 평화롭다. 드디어 정상적인 그림이다 싶습니다. 동물도 있고 꽃도 있고 맑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기린도 있고 이상한 새도 있고 묘하게 불안합니다. 보스는 이미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하다. 자, 가운데를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멈춥니다. 잠깐, 왜 다들 벌거벗고 있는 거지? 예, 여기는 인간의 욕망이 폭발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놀고, 사랑하고, 쫓고,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딸기 엄청 큰 거 들고 다니고, 새를 타고 있고, 물고기랑 같이 있고, 이상한 열매 속에 들어가 있고, 정말 난립니다.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이죠? 보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즐거움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 특히 거대한 딸기. 이게 중요합니다. 딸기는 새콤달콤하죠. 물론 맛있죠. 하지만 금방 썩습니다. 즉, 쾌락도 그렇다는 거예요. 달콤하지만 아주 짧습니다. 순간은 즐겁지만 결국 남는 것? 보스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아, 큰일 났구나. 여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악기들이 고문 도구가 되고 괴물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욕망에 빠졌던 인간들이 하나씩 벌을 받습니다. 특히 유명한 장면, 나무인간. 얼굴은 슬프고 몸은 깨져 있고 안에는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 존재를 보며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게 누구야? 많은 학자들이 보스 자신의 자화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화가조차도 이 지옥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뜻이죠. 이 그림이 무서운 이유는 괴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잠깐, 나는 지금 어느 패널에 살고 있지? 티치아노의 까를 오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유럽 CEO 수준입니다. 스페인 왕,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부,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당시 유럽에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주인이었습니다. 즉, 그 시대 가장 강했던 남자, 끝판왕. 그런데 이 그림은 그냥 왕사진이 아니다. 보세요. 카를 오세는 말을 타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엄청 진지한 표정. 그냥 멋있게 찍은 프로필 사진 아닌가 싶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역사적 순간입니다. 1547년 독일의 윌베르크 전투. 카를 오세는 가톨릭 황제로서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카를 오세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승리 직후를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티치아노가 무섭습니다. 그는 그냥 왕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배경은 새벽 혹은 저녁같이 붉은 하늘. 분위기는 거의 영화 엔딩. 말은 강하고 우아하고 황제는 말보다 더 침착합니다. 나는 승리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 딱 그 표정입니다. 이건 힘을 과시하는 그림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하다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달랐다. 재미있는 사실. 까를 오세는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통풍이 심했고 몸도 많이 힘들었어요. 심지어 말 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서는 완벽한 기사, 완벽한 황제, 완벽한 승리자, 즉 현실 보정 맥스. 요즘으로 치면 엄청 잘 나온 공실 프로필 사진이에요. 티치아노는 까를 오세가 엄청나게 아끼는 화가였어요. 황제가 직접 말합니다. 티치아노는 황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리고 티치아노도 알았습니다. 나는 그냥 얼굴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영원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 까를로스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남기고 싶었던 자신의 전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성공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그를 엄청난 황제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번 그림은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왜 저기 구석에 계시지? 맞습니다. 보통 성화에서는 예수님이 정중앙, 빛이 쫙 들어오고 모두가 그를 바라보죠. 하지만 틴토레토는 말합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건 가운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수의 마지막 만찬 직전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완전 패닉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제 발을요?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발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 그걸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의 외치다시피 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그런 걸. 이때 예수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럼 발만 말고 머리도 같이 해주세요. 진짜 성경에 비슷하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늘 극단적입니다. 여기서 틴토레토가 엄청납니다. 보통 화가라면 예수를 정중앙에 크게 그렸겠죠. 그런데 그는 예수를 한쪽에 배치합니다. 아주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왜? 그게 이 장면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그걸 구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왕처럼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줍니다. 배경이 엄청 웅장하죠? 거대한 건축물, 길게 뻗은 원근감. 틴토레토는 이 순간은 그냥 저녁 식사가 아니라 인류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그래서 무대처럼 그렸습니다. 거대한 드라마처럼. 겉으로는 발을 씻는 장면, 하지만 진짜는 겸손, 섬김.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입니다. 먼저 이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사투르누스, 그리스 이름으로는 크로노스,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공포가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내 아들이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차지했거든요. 그럼 아예 애들을 잡아먹어버리자. 근데 진짜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바로 삼켜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거의 권력에 미친 괴물입니다. 그런데 고야는 왜 이렇게 그렸을까? 보통 신화 그림이라면 조금 더 웅장하고 고전적으로 그리죠. 그런데 고야는 전혀 다르게 갑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오직 광기, 공포, 집착, 그리고 미친 눈빛. 사투르누스는 왕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잡아먹힌 짐승처럼 보입니다. 눈을 보세요. 저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내가 무너질까봐 미쳐버린 사람. 딱 그 얼굴입니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이 그림이 원래 미술관에 걸려고 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야가 자기 집 벽에다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벽지처럼요. 고야는 말년에 병으로 청력을 잃고 세상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전쟁도 받고 권력의 잔혹함도 받고 인간의 광기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권력자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 세대를 짓밟는 사람들. 고야는 그들을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1808년 5월 3일입니다. 스페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을 거의 다 집어삼킨 남자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마드리드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1808년 5월 2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칼, 돌, 맨손까지 무조건 싸웁니다. 이게 바로 5월 2일 봉기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3일 새벽 프랑스군은 봉기에 참여한 시민들을 한 명씩 끌고 나옵니다. 재판도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총살, 밤, 언덕, 등불 하나, 그리고 줄지어 선 사람들. 이 그림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왜 가운데 남자가 이렇게 유명하냐? 보세요. 가운데 하얀 셔츠를 입고 두 팔을 벌린 남자. 너무 강렬하죠? 거의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보입니다. 마치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치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그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시민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그냥 어제까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야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전쟁은 영웅이 죽는 얘기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이야기다. 근데 자세를 보세요.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떠올립니다. 예수님 같다. 맞습니다. 그 자세는 십자가를 연상시킵니다. 손바닥에도 빛이 비치죠. 마치 성은처럼. 즉 고야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희생자다. 그를 성인처럼 그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프랑스군. 오른쪽을 보세요. 총을 든 병사들. 얼굴이 없습니다. 한 명도. 왜냐하면 고야는 그들을 사람으로 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냥 전쟁이라는 시스템. 명령만 수행하는 기계. 얼굴 없는 폭력.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전쟁을 영광으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 피, 죽음, 침묵, 그리고 질문. 도대체 왜? 같은 자세, 같은 표정, 같은 침대. 단 하나 다른 건 옷입니다. 옷을 벗은 마하, 그리고 옷을 입은 마하. 솔직히 말하면 이 그림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고야가 미쳤나? 당시 유럽 미술에서 누드를 그리는 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비너스여야 함, 여신이어야 함, 신화여야 함, 즉 누드지만 예술입니다 라는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고야는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아니요, 이건 그냥 진짜 여자입니다.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여기서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여자 누구예요? 정답은 아직도 정확히 모릅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알바 공작 부인, 엄청 아름답고 엄청 유명했던 귀족 여성, 그리고 고야와 묘한 관계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혹시 둘이? 라는 역사계의 끊임없는 떡밥.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한 사실보다 애매한 스캔들을 더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눈빛 보세요. 이 여자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가리려 하지도 않고 정면을 똑바로 봅니다. 뭘 봐? 하는 그런 느낌? 당시 누드화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수줍거나 신화적이거나 이상화된 모습이었죠. 근데 이건 너무 현실적입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너무 인간적입니다. 고야는 여신을 그린 게 아니라 욕망을 가진 실제 사람을 그린 겁니다. 여기서 또 질문. 왜 굳이 옷 입은 버전도 만들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낮에는 옷 입은 마하, 밤에는 옷 벗은 마하. 그리고 결국 문제가 터지죠. 고야는 신문까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가 금기시하던 여성의 욕망과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야는 뭘 말하고 싶었을까? 그는 묻습니다. 왜 신화 속 여신의 누드는 괜찮고 현실의 여자는 왜 안 되는가? 원래 왕실 초상화는 이런 게 아닙니다. 보통 왕의 초상화라고 하면 잘생기고 위엄 있고 빛이 나고 거의 신처럼 보여야 되죠. 그런데 고야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운데 강한 존재감 누구 같나요? 왕? 아닙니다. 왕비 마리아 루이사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 실질적인 권력은 왕비가 쥐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즉 고야는 그걸 그대로 그림에 넣어버린 겁니다. 엄청 위험한 짓이죠. 더 재미있는 건 표정입니다. 너무 인간적이에요. 누군가는 긴장했고 누군가는 지루해 보이고 누군가는 약간 멍합니다. 와, 왕족이다가 아니라 가족 사진 찍기 귀찮다? 우리 지태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명절 가족 사진 분위기. 빨리 끝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더 오래 봅니다.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거 고야의 은근한 디스 아니야? 겉으로는 왕실 초상화인데 속으로는 풍자? 실제로 고야는 굉장히 똑똑했고 권력의 위선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칭찬인가 풍자인가 아직도 의견이 좀 갈립니다. 그리고 왼쪽 뒤를 보세요. 어두운 곳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고야 자신입니다. 붓을 들고 조용히 서 있죠. 고야도 말합니다. 나도 이 시대를 기록하는 사람이야. 고야는 왕을 신처럼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처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날카로운 풍자가 됐죠. 프라도 미술관에서 수백 년의 감정을 보고 나온 우리 가족. 이제는 조금 숨을 쉬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한 곳은 마드리드 시민들의 진짜 쉼터, 바로 레티로 공원입니다. 차 소리 대신 새 소리가 들리고 건물 대신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길. 도시가 잠깐 숨쉬는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레티로, 뜻은 바로 쉼, 휴식입니다. 이곳은 원래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공원은 아니었다는 것. 17세기 스페인 왕 펠리페 4세가 나만의 거대한 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라며 만든 왕실 전용 정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왕실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레티로 공원은 마드리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지인도 관광객도 모두가 사랑하는 도심 속 오아시스가 되었죠. 가장 유명한 장소가 등장합니다. 거대한 인공호수 에스타케 그란데. 연못 끝에는 거대한 반원형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바로 알폰소 12세 국왕 기념비. 엄청 웅장하죠? 공원인데 왜 왕궁 같지? 싶을 정도로 하얀 기둥과 중앙의 기마상. 왕은 떠났지만 그의 존재감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레티로 공원의 숨은 하이라이트, 수정궁. 처음 보면 잠깐 이거 유리로 만든 궁전이야? 맞습니다. 거의 동화 속 건물처럼 생겼죠. 1887년에 만들어진 유리와 철의 건축물. 원래는 식물 전시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안으로 쏟아지는 순간은 진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이 평화로운 공원도 아픈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페인 내전 당시 이곳 역시 전쟁의 흔적을 피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레티로 공원은 마드리드의 시간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공간입니다. 조용한 쉼에서 압도적인 웅장함으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바로 마드리드 왕궁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거대한 석조 건물, 정면에 펼쳐진 넓은 광장, 그리고 왕이 금방이라도 걸어 나올 것 같은 분위기. 유럽 왕궁 많이 봤지만 여긴 진짜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원래 이 자리는 알카사르 궁전이라는 옛 왕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34년 크리스마스 이브 밤 불이 납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왕실 사람들은 급하게 대피하고 수많은 예술품과 역사가 불길 속으로 사라집니다. 완전히 잿더미. 왕은 충격을 받습니다. 좋아, 이번엔 그럼 좀 크게 짓자. 그리고 탄생한 것이 지금 마드리드 왕궁이에요. 이 궁전은 무려 방이 3,000개가 넘습니다. 네, 3,000개. 솔직히 왕도 길을 잃을 수준입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인데, 이렇게 큰 왕궁인데 스페인 국왕은 현재 여기 안 삽니다. 예? 그럼 왜 이렇게 크게 지었어요? 현재 왕은 조금 더 실용적인 궁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곳은 국빈 행사나 공식 의전, 중요한 국가 행사 때만 사용됩니다. 즉, 사는 집이 아니라 보여주는 집입니다. 왕실의 상징, 국가의 얼굴. 마드리드 왕궁은 불타버린 왕궁 위에 더 거대한 꿈을 세운 곳, 권력이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는지를 화려하게 증명한 장소. 그리고 지금은 왕들의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걷고 있습니다. 마드리드 왕궁의 압도적인 웅장함을 지나 바로 맞은편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알무데나 성당. 처음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합니다. 성당인데 왜 이렇게 왕궁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맞습니다. 보통 유럽 대성당하면 고딕, 첨탑, 엄청 오래된 중세 느낌, 딱 이 느낌이거든요. 근데 알무데나 대성당은 좀 다릅니다. 왕궁 바로 맞은편에 있어서 외관도 왕궁과 조화를 이루도록 훨씬 단정하고 클래식하게 지어졌습니다. 밖은 고전적인데 안은 들어가면 또 느낌이 확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훨씬 밝고 현대적입니다. 특히 천장의 색감 굉장히 화사합니다. 보통 성당의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좀 더 희망적이고 따뜻한 느낌? 기도하는 곳이라기보다 위로받는 공간, 그런 느낌 같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잠시 벗어나 우리가 향한 곳은 톨레도. 도착하는 순간 느껴집니다. 아, 여기는 중세 그 자체구나. 타오강이 도시를 감싸고 언덕 위에는 성벽과 탑, 성당과 요새가 겹겹이 서 있습니다. 톨레도는 한때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고 기독교, 이슬람, 유대 문화가 함께 숨쉬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새 문화의 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우리를 먼저 압도한 곳은 톨레도 대성당. 밖에서 보면 거대한 고딕 성당이고 안에 들어가 보면 거의 보물창고입니다. 천장은 하늘처럼 높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색으로 바꾸고 예배당마다 그림과 조각, 금빛 장식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당이라기보다는 스페인 가톨릭 예술의 집대성 같은 그런 곳이에요. 특히 이곳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은 엘 그레코의 성의 탈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옷을 벗겨지는 순간을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림 속 예수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있는데 붉은 옷 때문에 오히려 더 강렬하게 빛납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리치고 밀고 준비하고 모든 상황은 혼란스러운데 예수의 얼굴만은 조용합니다. 마치 인간의 소음 한가운데서 혼자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톨레도 대성당이 대단한 이유는 크고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이 도시가 가진 믿음, 권력, 예술, 시간이 한 공간에 너무 진하게 응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당 안을 걷다 보면 우리가 관람객인지 순례자인지 순간 헷갈릴 정도입니다. 대성당을 나와 고개를 들면 도시 위쪽에 거대한 건물이 보입니다. 바로 톨레도 알카사르. 알카사르는 로마 시대부터 요새 역할을 해왔고 이슬람 시대와 기독교 시대를 지나며 계속해서 권력의 중심이었던 장소입니다. 높은 언덕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톨레도 전체를 지켜보는 감시자 같습니다. 그리고 알카사르 안에는 무세오 델 에르시토, 스페인 육군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알카사르와 새 건물이 연결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페인 군대의 역사를 스페인 역사와 함께 보여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갑옷, 검, 대포, 처음에는 그냥 무기 박물관인가 싶지만 보다 보면 점점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건 스페인이 어떤 싸움을 해왔고 그 싸움들이 나라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갑옷과 무기 앞에서 눈이 커지고 어른들은 전쟁의 무기 앞에 마음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멋있어 보이는 갑옷도 결국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도구였고 화려한 깃발도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상징이었겠죠. 산마르틴 다리는 타구스강을 가로지르는 중세시대의 다리인데요. 건설 당시에는 세계에서 이만큼 긴 다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리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톨레도의 대주교 일데폰수스가 다리 개통식에 참여하기를 요청을 했답니다. 건축가는 개통식 전날 다리를 살펴보면서 위험한 계산착오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을 했습니다. 다리 지지대를 제거하면 다리가 무너질 거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다리가 무너져 자신이 그 위에 있는 채로 무너질 것이고 수치를 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잠든 사이에 아내는 몰래 다리로 가서 불을 질러서 다리가 완전히 다 타버리도록 했죠. 남편은 수치를 면했고 다리는 원래의 구조적 계산착오 없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와이프가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톨레도의 진짜 마지막 엔딩 장면, 그리고 톨레도 마지막 여행은 무조건 여기여야 합니다. 미라도르 델 발레. 전망대에 서는 순간 도시 전체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타오강이 톨레도를 감싸고 언덕 위에는 대성당과 알카사르가 우뚝 서 있고 황토빛 건물들이 하나의 성체처럼 이어집니다. 이곳은 톨레도를 보는 장소가 아니라 톨레도를 이해하는 장소입니다. 톨레도는 예쁜 소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톨레도는 빠르게 보는 곳이 아니라 천천히 스며드는 곳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중세 도시를 본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스페인을 잠시 걷고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소매치기 사건을 뒤로하고 바퀴가 부서진 캐리어를 끌며 도착한 도시 마드리드. 처음엔 그냥 스페인의 수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좀 더 크고 좀 더 바쁘고 좀 더 화려한 도시일 거라고. 하지만 마드리드는 생각보다 훨씬 깊은 도시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떠납니다. 뜨거운 태양, 하얀 골목, 그리고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 기다리는 도시 그라나다. 과연 그곳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건 사고 전문, 우리 가족의 스페인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알함브라의 도시 그라나다에서 시작됩니다.